자, 이제 이번에는 정부 위탁 보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정부 위탁 사업들이 왜 그런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은 개별 역량에 따라서 보조연구원 내지 참여연구원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그 중간 지원 기관들의 역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시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 위탁량은 늘어나는데, 우리 내부적인 고민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업무 전담자를 두는 게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단위 사업들을 혼자서 다 총괄해 나가는 단위가 필요한데, 그렇게까지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업무적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소수의 의견으로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많은데, 여기 참여하는 직원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관리자들은 손이 바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직원들은 한가해지고 어떤 직원들은 바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한 단위 프로젝트 사업은 한 명 내지 두 명이 업무를 전담하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한 명의 총괄자가 다수의 사업을 맡으면서 밑에 연구원들이 그냥 단위 사업별로 막 프로젝트별로 단위 사업별로 혼용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럼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숙제가 선행돼야 됩니다. 각 지원기관에서도 사업 위탁을 확대돼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역량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보조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잡히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위탁 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있어야, 볼 정도가 돼줘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내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보통 일들이, 저도 반성합니다. 일을 이렇게 한다고요. 내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내한테 제출하시오. 그래서 나는 도에 보고하겠소. 근데 사업 담당자는 모르는 거야. 이게 어디 사업에서 어떤 취지로 무엇을 보고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사업 관리자가 원하는 보고 양과 만들어 주시는 분의 보고 양이 다른 거죠. 사업에 대한 시기라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모든 보조 사업은 지소비도 한 15개에서 19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고요. 종합상사도 최소 8개에서 9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고, 모든 지원기관이 8개에서 9개 프로젝트가 무조건 돌아갑니다. 근데 9개 프로젝트를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위 프로젝트들이 한 개의 일만 하지 않아요. 자, 산자부 사업을 하는데, 산자부 위탁 사업이 우정청 프로모션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우정청에 연결하는 부분, 해연 판로 지원 사업을 산자부 사업에서 연결해서 진행하게 되면, 우정청과의 사업은 원래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예산을 안 쓰고, 이 예산을 이렇게 안 쓰는 게 맞겠다. 산자부에서 해외 진출하는 사업들을 연결하는 게 더 우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2개나 3개 사업들이 또 같이 돌아간다고, 안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몰라. 사업 담당자가 나 판로 지원 사업만 하고 있어. 갑자기 우정청에 이베이를 등록하는 것들이 왜 천년연세계에 있는 사업들을 연결할까? 그럼 3명이 다 모르는 거죠. 그럼 누가 알고 있냐? 사업 총괄자만 알고 있죠. 그럼 갑자기 계약하자입니다.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연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겨. 그럼 뭡니까? 이게 정책 결정자가 한두 명으로 의결되면 사업을 아무도 모르냐면 사업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9개 사업을 다 알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범위에 대한 사업, 우리 팀,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들은 다수의 사업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공고가 어떻게 나고, 보조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하고, 실적 보고서는 어떻게 하고, 정산 보고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한 프로젝트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자, 무슨 주인님, 무슨 연구원님, 2019년도 판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시작합니다. 보조사업 신청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말고 전체 일식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딱 준비하겠죠. 그럼 사업계획서만 딱 예산서하고 딱 넣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니 사업계획서는 관리자급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잡아줄 테니 먼저 보조사업 신청할 준비를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 뭡니까? 목차를 잡아주면 사업 내용을 담당 중간관리자가 이제 사업 내용을 좀 더 넣겠죠. 그럼 예산 확정 나면 그걸 또 주겠죠. 그럼 그걸 결합시켜서 보조사업 신청만 해줘도 이 일이 훨씬 줄어드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하죠. 사업계획서 작성은 누가? 회계 작성은 누가? 보조금 신청은 누가? 이 세 명이 다 몰라요. 그 나중에 쑥 모아보면 분명히 작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앞으로도 사업을 맡게 되시겠지만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 단계가 있고 무엇을 해야 될 시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조금 사업이 공고가 납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되든 어떤 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 사업자를 찾습니다라는 공고가 납니다. 그 공고에 맞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냅니다. 자, 이런 거죠. 공고가 나면 공고 기간 안에 우리는 보조 사업자로 신청을 내는 겁니다. 신청이 돼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선정이 됐다는 공문이 우리한테 옵니다. 경상북도에서 2019년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이제 1억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의결이 났으며 1억 3천만 원을 쓰기 위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자, 돈을 주십시오라고 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돈이 옵니다. 돈이 오면 단위 사업별로 사업 계획서 있는 대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이 추진합니다. 쫙쫙쫙쫙쫙. 사업 내용에 맞춰서 돈을 쓰고 갑니다. 쓰고 나서 이 단위 사업이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사업 실적 보고서를 편철해서 작성합니다. 단위 사업별로 진행됐던 것을 다 모아서 실적화시켜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냅니다. 이 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정산 보고서라는 것은 실적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전반적인 들에 대한 실적, 정성적인 정량적인 실적을 다 취합하는 거고요. 정산 보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장 사본을 중심으로 1억 3천만 원이 지출건으로 다 첨부돼서 정빙되어서 이자는 얼마가 남았고 사업비는 얼마가 남아서 정산하는 과정이고 정산받아서 승인이 나면 이자를 반납하라.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이 오면 그 이자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희가 종합상사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종합상사 건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다 똑같아요. 종합상사가 하든 허브센터가 하든 지소비가 하든 사경센터가 하든 다 똑같습니다. 도에서 이게 도가 되든 중앙정부가 되든 진흥원이 되든 다 공고가 홈페이지에 뜨겠죠.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공모가 뜨면 이렇게 되죠. 사업계획을 보시면 이 사업명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사업. 지원액은 9천만 원, 도비. 그러면 사업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보조금 교부 1로부터 2018년 12월까지라고 교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보통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을 중간관리자하고 논의해보면 이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집행결정일이 마지막 정해졌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 된 사유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2달 정도 2019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연장하기 때는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기간을 연장합니다라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장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품위가 된 이건 회계의 원칙입니다. 사전 품위 2018년 12월 31일까지 품위서로 원의 행위를 다 냈는 거다.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한다거나 물품을 정산 보고를 받아서 외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전 품위를 다 된 것에 한해서는 1월 10일까지 지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사전 승인이 났다는 원인 행위가 결제가 돼 있으면 연도를 넘겨서 집행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관리자하고 조율을 해봐야겠죠. 사업이 마지막에 가서 회계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 담당자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와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고 잔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담당자는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즉시 12월 다 돼가 갖고 예산 변경 승인 내는 거는 불허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된 사업 연장이잖아요. 그 언제쯤 해야겠습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때쯤 변경 승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변경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공모 사업을 내게 되면 이 사업의 위탁 과업입니다. 과업이 뭐겠습니까? 여기 다 모든 공모 사업은 위탁 과업이 표기가 됩니다. 그 표기된 과업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탁 과업을 봐야겠죠. 위탁 과업이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대형 유통 시장 진입을 위한 상품 기획 전, PB 상품 발굴, 그 다음에 협력사 등록 지원, 이 부분들이 상품 기획전을 하고 PB 상품을 적합한 PB 상품을 발굴하고 우수 사회적 기업을 협력사로 등록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과업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기획전 추진을 위한 현장 코칭, 상품 기획전에 참여에 필요한 참여 기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에 대한 현장 코칭 사업이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지정, 원래 새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품 조사하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조사를 통해서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상품 안내서를 제작하고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들이 하나의 과업이 됩니다. 이 과업에 따른 사업이 공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업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신청 자격은 대다수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 사업 수행이 있는 기업이나 혹은 이 연관된 비영리 민간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 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자격이 있고요. 꼭 봐야 될 부분들은 공고기간, 공고를 보통 한 보름 정도는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 기간 안에 공고문을 다운받으셔서 마감일을 기억해야겠죠. 마감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마감 시간이 지나면 안 받아주느냐. 원칙적으로 마감 시간이 지나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마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면 접수 방법이 다 다릅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접수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접 방문, 이건 무조건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 이메일, 그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대로 직접 방문이라 해놨는데 이메일 보내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거는 공고에 따른 원칙입니다. 이 공고에 대한 원칙이 뭐겠습니까? 형평성, 유착 방지. 그럼 형평성이 있냐, 유착 방지에 대한 얘기는 몇 개가 접수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접수했느냐가 이 사업 담당자가 가져야 될, 증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 부분들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A라는 공고 사업이 났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 1월 30일 날 저녁 59분에 5시 59분에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우리 갔을 때 아무도 접수가 안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보조금 심의해서 2개 기간이 딱 됐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접수했냐? 그게 직접 방문으로 돼 있었다. 우편을 받았다. 그거 우리가 항의를 하면 그 사업자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이런 거죠. 역으로 우리가 신청한 방법이 잘못됐으면 다른 경쟁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항의하면 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 방법과 시간이라는 것들이 적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이따가 이제 다 보여드리겠지만 보조금 신청서, 단체 소개서,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지방보조관리카드 이런 것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중앙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되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심사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느냐, 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참여단체에 개별 통지하는 방법들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중앙관리자 일사항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억 미만의
1억 미만의 사업은 단독으로 입찰돼도 단독으로 공모돼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억 이상은 단독으로 승인이 나면 단독으로 신청이 나면 유찰됩니다. 재공고가 나가는. 재공고가 나가고도 없다면 그때 선정인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업 기간이 사업 신청하고도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자, 3월달에 냈어요. 우리 혼자 냈어요. 4월에 재공고를 하죠. 재공고하면 재공고 결과를 하면 5월이 돼야 보조금 심의가 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이 되고 5월 말쯤 돈이 받으니까 사업 신작이 언제입니까? 5월 말부터 되는 거죠. 원래 우리 계획은 3월에 넣고 4월에 교부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 부탁을 해야겠죠.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하는데 다른 중간 지원조직도 그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실력이 뛰어나다. 선의 경쟁을 해보자. 너 같이 참여해봐라. 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결탁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할 테니 덜러를 써주시오. 대충 서류만 맞춰주시오. 이래 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이게 단독으로 되는 게 입찰에서도 그렇고요. 안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할 군데가 한 개밖에 없다. 이 얘기는 사업의 선정의 기준, 보조금 심의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중간 지원 기관들이 서로를 배려를 하지 말고 너무 서로 배려해서 이거는 지역과 소셜비즈만 해야 돼. 이거는 종합상사만 해야 돼. 이건 허브센터만 해야 돼. 이건 사경센터만 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보고 적합하게 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주면 더 좋죠. 왜냐하면 경쟁이 많아서 사업이 선정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담당자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넣으면 한 군데만 자꾸 한다. 이 얘기는 문제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사업 관리자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줘. 누가 선정되는지 관심 가지지 말고 다수를 참여하자 하지만 밑에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이 몸을 빼요. 왜? 떨어질 거 왜 사업 기획서 쓰는 거 싫다. 근데 그런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보통 사업비가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근데 사업 단위가 클 경우에는 나누어서 분납으로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뭐 사업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1차, 2차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뭐 3억 미만, 2억 미만, 5억 미만 이런 사업들은 일시로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클린카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클린카드가 뭐냐? 유흥주점이 결제가 안 됩니다. 아예.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결제를 하면 안 끊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막아놓은 거죠. 결제가 안 되는 유흥주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제를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되는 전용 카드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 완료 시 실적 보고 시 정상 보고서는 1개월 이내 제출하라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자체 부담 예산 포함. 이 얘기는 뭡니까? 보조 사업을 시행하다가 들은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하라. 그럼 자부담을 집행하는 영수증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 써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업은 연장 승인을 안 받은 한에서는 12월 31일까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고 12월 31일이 지났다. 그 돈은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얄짤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법 규정이라, 지침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평가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통상적으로 실무자들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통사적인 판로구축 사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 특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위탁 사업들을 고정적으로 해오고 있던 위탁 사업들은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렇게 지역과 소셜비즈는 박철훈 실장, 종합상사는 이원찬, 허브 센터에는 한대규 팀장, 이승희 실장님 이런 식으로 가서 심의를 계속 받습니다. 이 사업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면 그 사업 공모가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 이 지침이 다 들어있겠죠. 사업계획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그럼 형사처벌의 기준은 보통 우리 사회적 기업 쪽에서 형사처벌의 기준 300만 원 이상. 지금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지원할 때 보통 보존 관련 법령에서 300만 원 이상을 형사 고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경우로 3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잘못 쓰면 형사처벌 의뢰를 가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이냐 실수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데 의도적이라고 보면 이건 완전히 사업계획서가 다르게 집행한 거, 의도성이 드러나는 것. 근데 사업을 하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업 종목이 없는 회사 1,000만 원을 발주를 했는데 이게 이 회사에 해당 회사는 사업 종목이 없어요. 그럼 이 건은 부당 사용한 게 맞죠? 해당 사업에 해당. 왜냐하면 이 사업 지출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당 사업이에요. 이건데 의도적이지 않았다. 이럴 때는 환수 정도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반납하고 형사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수 당하는 정도만 되면 좋은데 이렇게죠. 누가 이거를 담당할까요? 자, 중간관리자하고 최종관리자가 이거를 다 검토하겠습니까? 회계 서류를. 실무자들이 못 끌고 중간관리자가 못 끌고 최종관리자가 못 끌으면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의를 낼 때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결재를 계속 봐라. 검토를 하라는 얘기들이 직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승인권이 잘못 나버리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종합상사도 환수 몇 번 당한 적 있냐? 자발적으로 환수를 한 적이 있죠. 자발적으로 그 사업이 지출권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발견했는데 잘못됐어. 그래서 이거는 반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죠. 지소비도 있냐? 있죠. 있죠. 이게 환수를 반납을 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정말 이런 거죠. 사업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회계 지출에서 몇 건이 반납하게 되면 회계 관리 전체, 사업 관리 전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거. 공무원이 진짜 악의적으로 너가 한번 이런 거죠. 민간 위탁을 줬는데 민간 위탁자가 너무 삭삭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가 너무 이렇게 삭삭하게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 너가 한번 길들이게 하려고 할 때는 뭘 보겠습니까? 나머지 다 안 봅니다. 회계 서류만 딱 봅니다. 회계 서류 봐서 얘기죠. 이거 이런 거죠. 그때 가면 이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허용 범위를 사업 담당자랑 총괄관리자가 많이 알고 있어서 싸우죠. 이거는 정상적인 집행이 맞다. 담당자는 정상 집행이 아니다. 그럼 나중에 형사고발 가자. 막 이런 정도로 가서 협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어요. 기준적으로 딱 보면. 이 사업을 했던 담당 공무원도 회계를 볼 줄 알고 우리도 회계를 볼 줄 아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났어. 그럼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회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을 닥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계속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상북도 산하 기관이라서 경상북도 내지 시군의 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 양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단체 속에서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단체 속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자, 보시면 작성 분량은 한쪽으로 돼 있죠. 이거 두 쪽으로 쓰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해야 되고 규격은 통일.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사업명과 사업 취지와 사업의 개요와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와 예산서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공모사업 검토 의견서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 검토 의견서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위탁기관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도 이거는 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를 다 첨부해서 부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행 확인 계약서는 기관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가 났으면 처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입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죠. 맞죠? 사업이 선정된 거 아닙니다. 신청하게 되면 이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직원분들한테 이거 자 보조사업 공고 났으니까 준비하세요 얘기하면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거지 보조사업 교부금을 신청하는 건지를 헷갈려요. 왜냐하면 서류가 거의 비슷하니까. 보조사업을 신청한다고 공고가 아니라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거 우리는 이런 사업을 신청 자격이 있어서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 사업의 신청서 제출건에 보조사업 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2부, 판로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 2부 이런 식으로 대한 신청서를 작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서 신청하고요.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앞에 있던 것 그대로 적습니다. 주요 활동 실적과 사업명과 보통 여기 보면 재원을 보는데요. 재원에 보면 자부담이 10% 이상 일상일 것이라는 공고 사업에서는 자부담 10%를 넣으면 되고 아까 전에처럼 도비 100%일 경우에는 도비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허브센터랑 사경센터랑 종합상사랑 지소비에서는 이걸 작성하면 바보입니다. 왜 바보겠습니까? 1년에 10몇 건씩 작성했다는 얘기는 이미 작성돼 있죠. 뭐가 작성돼 있습니까? 위에 이런 부분들 공용사항들은 이미 작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까지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땡겨 쓰면 되고 요거만 바꾸면 됩니다. 요거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단체 속에서 다 작성되어 있을까요?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사업 담당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기존의 보조사업에서 잘 작성되어 있던 자료들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내가 몇 개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작성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이거 작성할 필요 있습니까?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관리자들은 이래 생각하죠. 이거 보조사업 신청 준비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보기에는 이런 거죠. 10% 에너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잡혀 있으니까 그걸 틀만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실무자는 공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이제 작성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작성하죠. 그럼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10시간 걸려서 해야 됩니다. 은행에 갔는데 도대체 통장을 안 만들어줍니다. 까다롭게 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어야 될 근거를 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요 사업 보조사업에 써서 보조사업에 선정돼야 될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공문을 빨리 갖다 주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런 거 계좌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시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 교부 신청서도 법적인 서식 양식이 있겠죠. 있으면 이것도 기존의 서식이 있고 그 기존 서식에서 뭐만 바꾸면 됩니까? 사업명과 사업 내용하고 금액만 바꾸면 뒤에 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뭡니까? 앞에 사업계획서를 이미 이게 사업 신청할 때 보조 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 요거 썼죠? 썼는 거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맞죠? 거의 뭐 내용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예산서를 잡는 것들이 어렵죠? 근데 예산서는 보통 중간관리자들이 다 잡아줍니다. 그죠? 이렇게 행사비, 홍보비, 뭐 사업비, 지원사업비, 위탁 용역비,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업무 위탁비, 결과보고서 인쇄비,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와 홍보비와 사업 추진에 대한 직접 사업비와 업무 위탁비, 이렇게 선적이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혼자 다 잡기는 힘들 거예요. 그냥 중간관리자하고 상의하면 되고, 그러면 실무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다 확인하고 있어야겠죠, 머릿속에. 자, 상품기획전을 하면 행사 추진하는 데는 1,000만 원, 홍보비는 1,000만 원, 그럼 행사비는 대관료, 사회자, 중식비, 그 다음에 다과비, 케이터링비, 기관별 참가비, 요 항목은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도 변동을 내면 안 됩니다. 왜? 승인 난대로 가야 돼요. 이 승인이 이렇게 같이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다 도청 담당 공무원이 이 사업을 승인 냈어요. 도에서 회계과에서. 승인 난 거는 근데 예산의 항목이 잘못됐어요. 그대로 가야 되냐?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냐? 제안은 우리가 했지만 승인을 도청에서 했잖아요.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승인 담당자에게 있죠.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이렇게 하죠. 예산 변경 신청을 하자고 하죠. 그러면 쉽게 예산 변경 신청을 해주죠. 근데 이 예산도 원칙적으로 절대 못 받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는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는 보수적인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이 이렇게 여기를 났어요. 그대로 대관료하고 사회자하고 중식비하고 다 업체 선정해서 견적서 받아서 이 내용대로 견적서 받아서 품위 내뿜으면 되죠. 그럼 나중에 가서 카드 다 결제하면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기관 참가비는 몇 개 기관을 모집해야 될지가 나오죠. 이 돈을 보면 몇 개입니까? 그럼 이 기획재능을 몇 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20개가 오겠죠. 20개에게 n분의 1로 참가지비를 정리해야 돼. 그러면 20개 기업이 누군가? 20개 기업의 지급 조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무자들이 챙겨야겠죠.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 제작하면 이런 거죠. 이 홍보물을 어느 업체에게 위탁줘서 제작할 것인가? 디자인 회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 디자인 회사에게 어떤 내용을 줄 것인가? 어떤 결과물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에 대한 바운더리. 이거는 중간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예산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필요성에 의해서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변경 신청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의결 변경, 내부 공문으로 변경할 수도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변경 공문이 내부적으로 변경 공문이 없이 쓰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 변경 공문을 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항목 안에서 비목 내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비목 내 변경 사유를 내고 비목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 비목이 뭐냐? 이거죠. 자, 이게 비목이에요. 그래서 예산서를 쓸 때 세부 사업과 비목을 다 정해요. 이 비목이 뭡니까? 여기서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안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다. 내부 사유를. 그러면 비목이 벗어나는 거는 바꿀 수 있냐? 비목을 변경하는 거는 도청에 변경 공문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비목 내 변경만 가능하다. 비목이 넘어가는 거는 변경할 수 없다. 도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요거 비목, 이 비목, 이 비목. 자, 이 비목이 여기는 일반 수행비에서 행사비고 일반 수행비에서 홍보물 제작비인데 원래는 이걸 결합시켜 놓으면 안에서 바꿀 수 있지만 이 예산 설계자는 안 해놨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깐깐하게 보면 이게 하나의 비목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목. 이게 하나의 비목. 이 비목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한데 이 비목 구간별 사업간 변경은 무조건 도의 변경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 계획. 그 다음에 청렴이행 계약서. 이미 청렴이행 계약서를 사업 신청할 때도 냈고 보조 사업 신청할 때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보조 사업자 관리 카드가 과거 3년간 보조 사업장 수행 이력을 다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죠. 이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거 중에 항목만 하나 추가하면 되는. 제일 먼저 냈던. 자, 이런 것도 지소비도 골치 아프고 종합상사도 골치 아픈 게 순서가 달라요. 보조 사업을 18개가 쑥 들어가요. 어느 게 최신 자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자료를 만들면 되는데, 그 이제 이런 거 최신 자료를 안 넣고 2019년도 건데 1월 달 거를 보조 사업자를 넣었다. 그럼 이게 안 맞죠? 수행 현황이 안 맞죠? 왜? 그 앞에서 선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넣을 거 아니에요. 최근 데이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가 언제 나갔는지를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항상. 자, 이거 앞에, 단체 속에서 앞에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적겠습니까? 새로 안 적습니다. 그냥 있는 거 업데이트하고 변경하겠죠. 이 있는 거 업데이트 변경하는 데에서 언제가 제일 빨리 바뀌겠습니까? 2019년 2월이나 1월에서 첫 번째 보조사업 신청할 때 한번 작성하면 이거는 그의 연도는 안 바뀌죠. 근데 이 안에서 바꿔야 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예산 총액이 그때 나오니까 한 번만, 한 해 맨 처음 사업할 때 내는 이 한 번만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계속 공용해서 쓰시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보조금 통장, 보조금 결제 클린 카드가 들어가죠. 보통 우리는 농협을 많이 쓰죠. 통상적으로. 농협에 보조금 체크 카드를 발부받죠. 보조금 신청 통장 만들 때 카드를 보통 한 2개를 만들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각 기관에 보면 회계 실무자한테 이게 다 몰려버려요.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고 보조 체크카드 만드는 거를 몬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봐요. 회계 전담자는 가급적으로 기관 전체 회계를 바운드링하고 총괄하는 게 맞고, 이런 단위 사업은 단위 사업의 총괄자 내지 실무 책임자, 실무자급이 통장 사본까지 다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대구은행도 가능하고 농협도 가능합니다. 근데 깐깐한 데 가면 통장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승인 공문을 가져가면 빨리빨리 만들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카드도 2개나 3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왜? 사업 담당자가 흩어지면 동시에 결제를 해야 되면 한 명은 경주가 있고, 행사가 한 명은 경주가 있고 한 명은 경상가 있고 한 명은 문경에서 동시에 그날 행사 진행되는데, 갈 때 카드 체크카드 결제하는 게 더 좋으니까 어떤 카드를 나눠가는 게 좋죠. 그래서 카드를 가급적이면 2장 내지 3장을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사업계획서, 우리 사업 내용들에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죠. 보조사업에서도. 왜? 별첨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보고서 들어갈 때 이런 겁니다. 단위 사업별로 실적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는 홍보 판매장 조성했던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다음에 판촉정 했던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다음에 그 협력사 등록했던 사업계획서를 냈고, 판로 지원했던 사업계획서. 보통 우리는 종합상사에서는 단위 사업이 끝나면 즉시 단위 사업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어디 올려놓냐? 홈페이지 올립니다. 그럼 4개의 단위 사업이 다 나갔다. 그럼 나중에 정산 실적 보고서를 낼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계획서를 1번, 단위 사업계획서를 1, 2, 3, 4를 바로 붙입니다. 붙여서 표지만 만들면 되죠. 실적 보고서로. 그러면 사업 실무자들이 단위 사업 벌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하면 상사 홈페이지 가서 단위 사업 보고서 냈던 것들을 보시면 돼요. 목차를. 표지 만들고 단위 사업에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내용 인용하면서 사진 진행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다 증빙되는 그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 맞춰서 증빙 서류를 단위 사업 내용을 준비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늦추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어떻습니까? 12월 31일 날까지 사업을 마감하고, 보통 이게 1월 10일 내지 1월 15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내달라 한다고요. 그러면 18개 사업을 15일 만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몬돈 직원들이 다 투입돼도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힘들죠. 더더욱이나 회계 쪽에서, 기관 회계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몰려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죠. 몰려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간관리자 계속 압박을 하죠. 자, 단위 사업이 끝나면 5월달 특판전 했다. 이틀 내로 단위 사업 결과보고서를 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물리적으로 다 잊어버려요. 자료를 찍어놨죠. 사진을 찍어놨죠. 다 해놨죠. 폴더에 넣어놨어요. 편집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다 실무자들이, 총괄자나 관리자들이나 실무자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한 단위 사업이 챕터 행사나 이런 책 끝나면 바로 결과보고서를 내는 게 맞아요.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결과보고서를 내고 홈페이지에 올리든 어디 기록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실적보고서 낼 때는 실적보고서 표지만 내서 다 붙여넣어서 바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보고서는 금방 해결되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1개, 2개, 3개, 4개. 저는 이럽니다. 이거 표지를, 우리 관리자가 표지를 다 맞추더라고요. 표지 맞추지 말라 했어요. 색은 이거 그대로 쓰라고.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 우리 원래 신청했던 계획서 있죠. 계획서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냥 붙이라 했습니다. 그럼 끝나겠죠. 근데 이런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싶어 한다면 종합상사 홈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들이, 단위 사업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 실무자들 외에도 계속해서 그걸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의 결과 보고는 어떤 항목을 잡아서 어떻게 잡아나가면 예시를 쓸지 좋겠다고 생각돼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고 전체 프레임을 보시고 나서 우리 사업별로 그걸 다 붙여나가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산보고서. 아까 회계에서 얘기했던 회계 교육을 먼저 했던 이유가 정산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정산보고서는 실적보고서는 실적보고서대로 편찬을 하셔야 되고요.
정산보고서는 정산보고서대로 편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보고서를 만드는 게 좋고, 그러면 이게 정산보고서는 법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냐?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보조사업은 정산보고서가 법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쓰고 판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정산보고서 쓰고, 정산총괄표에는 사업비와 지출 금액, 주실 금액과 잔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보조금에서는 9천만 원인데 여기 1,500원이 붙었습니다. 이 1,500원이 뭘까요? 계좌이체 수수료입니다. 계좌이체 수수료입니다. 아까 전에 공고문 앞에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자부담도 정산할 것. 공고문이 붙었죠. 그럼 자부담도 정산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안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는 분명히 500원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종괄표에서 500원 안 넣었어요. 나중에 돈이 안 맞아요. 암만 해도. 이제 나중에 환장하는 게 뭐냐면 1억을 정산했는데 500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생깁니다. 왜? 500원이 소액인데 어디게 빠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뭐 이렇게 보조금하고 자부금 들었던 것들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는 뭡니까? 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지출 일자별 집행을 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중에 통장사본을 내죠. 보조사업에 대한 통장사본을 내니까 뭡니까? 통장에 찍힌 대로 쭉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지출 일자별로 사업이 나가고, 영수증 있죠? 우리가 받는 영수증에 순번을 붙여야 되느냐? 순번을 붙여야 됩니다. 영수증 붙이죠. 지출 정보 A4 용지에 영수증 붙이잖아요. 그 밑에 영수증 번호를 표기합니다. 왜? 지출 순위가 1번인 게 1번입니다. 이게 순번과 똑같습니다. 영수증 번호를 매기는 게. 자, 지출결의서에 기관들이 지출결의서 막 섞어보다 보면 지출결의서 번호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지출결의서 번호는 의미 없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뭐 날짜 이거는 중요하지만 번호는 의미 없습니다. 무슨 번호입니까? 영수증 번호입니다. 영수증 번호로 쭉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나간 대로 쭉 지출됐던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붙여놓았던 거는 이 지출결의서를 낼 때 이렇게 이체 수수료가 붙었어요. 그럼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잡을까요? 1,500만 원은 지출결의서 안에서 1,500만 원은 보조사업, 500원은 자부담에서 이체 수수료. 자, 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한 건이거든요, 이 지출이. 자, 우리는 1,500만 원을 이체했는데 계좌이체 수수료가 붙어서 영수증이 세금 계산서는 1,500만 원을 받아놨고 계좌이체 증명서는 1,500만 500원이 붙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좌이체 정빙이 2건이 녹았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붙이고 500만 원 그 지출결의서 안에서 한식입니다. 이게 한 번에 송금했잖아요. 이게 발생주의니까 어떻습니까? 지 안에서 자부담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통장에서 뭘로 딱 찍힙니까? 1,500만 500원이 딱 찍히죠. 우리가 강제 분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지출결의서를 뭐 써야 됩니까? 한 장에 보조금 1,500만 원, 계좌이체 수수료 자부담 500원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요렇게 표기하면 되죠. 여기 계좌이체 수수료 자부담 500원. 자, 이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지출결의서를 2건씩 쓰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습니다. 통장에서 나간 건이 한 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3가지가 묶여있고 2가지가 묶여있던 한 건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가지에 대한 지출. PC를 사고 토너를 사고 문구를 사면서 3건이 한 번에 결제가 됐어요. 한 번에 결제됐어요. 한 건이면 한 건. 안에서 분리해야겠죠. 표로 분리해야겠죠. 한 건입니다. 지출건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대한 부분들을 맞추셔야 됩니다. 뭐 내가 이렇게 교육했는데 중간관리자가 잘못 판단해서 이거 틀렸다고 하면, 근데 이게 저는 물어보십시오. 한 건으로 배웠습니다. 한 지출에 대해서는 한 건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성립된다. 한 건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3, 4개로 나누는 것들에 대한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쭉 하게 되면 이제 되겠죠. 이제 그 잔액 발생 사유가 발생합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크게 잔액 발생 사유가 몇 가지가 생기겠습니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게 6월에 12월에 내다 보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조사업이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11월 30일 날 끝내고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12월 15일까지 정산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가 잘못될까요? 12월 31일자에 결산 이자가 꽂혀버립니다. 그러면 통장하고 정산 보고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정산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산은 무조건 12월 31일 이후에 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산 이자가 붙고 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는 반납해야 되냐? 이자는 100% 반납해야 됩니다. 자, 사업비가 남아도 반납해야 되냐? 사업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남은 사업비들은 다 표기가 됩니다. 잔액이 안 맞아서 되니까 반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15일까지 정산 보고서를 주면 도에서 담당자가 다 회계 검토를 합니다. 회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뭘 보내주느냐? 이자와 사업비 반납 공문을 보내줍니다. 공문에는 반납 방법, 지료가 되든지 고지가 됩니다. 그걸 받아서 그 통장에서 돈을 반납시키면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되면 그 통장을 은행에 들고 가면 폐기를 해줍니다. 구멍 뻥 뚫어줍니다. 구멍 뻥 뚫어주면 우리 정산보고 냈던 정산보고 편차를 냈던 것 중에 한 개에 그걸 묶어서 통장까지 묶어서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회계 정빙 서류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럼 통장 파기하고 나서 통장 버리면 됩니까? 통장 버리면 안 됩니다. 통장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서 첨부하는 게 보조금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보조금 통장 사본을 왜 제출하겠습니까? 1번부터 30번까지의 지출 항목에 대한 순위와 지출 영수증과 통장의 지출 내역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빙 서류 각 건 1번의 영수증에 관련된 지출 서류와 2번의 영수증 각 건에 대한 영수증과 지출 품의서와 지출 결의서를 다 봅니다. 그거를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빙 서류만 모아서 이 정빙 서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통장 사본이 먼저 들어갔죠. 맨 처음 통장 사본이 들어갑니다. 그죠? 통장 사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1번 지출, 2번 지출, 3번 지출, 4번 지출 이렇게 지출되는 그게 뭐겠습니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명서, 품의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냥 즉시 얘기해도 즉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그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이제 마치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관의 관리자들이 부탁할 수 있겠죠. 누구누구 씨, 이번에 2019년도 상사맨 위탁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보조 신청서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빼고 나머지 서를 준비해 놓으면 되겠죠. 급하면 자, 사업계획서 보내놨습니다. 핵심 부분들만 빼서 갖고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사업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신청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 결정났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건 거예요.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예산서만 나오면 누구든지 보조사업자 신청이랑 교부 신청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그래야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A 팀장과 A 연구원이 이 사업의 담당자입니다. 나머지는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보조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봐야겠습니까? 우리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죠. 뭐만 보면 됩니까?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만 볼 수 있으면 모든 사업들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런 거죠.
사업 계획서랑 예산서를 많이 볼 수 있으면 업무 역량이 뛰어난 거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중요한 연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 범위로 나를 평가해야 돼. 내가 지금 우리 기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척도는 뭘 봐야겠습니까? 내가 프로젝트 사업에서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직원들이 많은데 뭘 못하냐 하면 이 보조 사업을 설계를 하고 신청을 하는데 전반적인 관리자가 너무 없다는 얘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 근데 이게 이런 교육만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 보조 사업 신청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볼 수도 있겠죠. 공고가 떴어요. 이거 누가 해보겠습니까? 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만 필요하면 됩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만 잡을 수 있는 되죠. 그럼 사업계획서 예산서가 조금 부실했어요. 그럼 관리자가 몇 가지만 수정해서 이 사업을 보완만 해주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몇몇이서 작성을 하고 뿌리죠. 왜? 이걸 공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관리자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단위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관리자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연습을 하더라도 내년에 한 개의 프로젝트 사업 정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 사업 정도는 그 위에 관리자가 사업을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내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주제를 받아서 한 사업을 직접 끌어가 보는 거. 그런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서로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적 경제에 있는 지원기관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표준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직종이 호봉제가 아니에요. 연봉제입니다.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라는 개념은 뭐냐면 본인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바뀔 수 있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연구 직종에서 가져야 될 방향은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뭐냐면 18개의 사업이나 9개의 사업이 가면 연구원이 한 8명이니까 10명이 있다면 한두 개씩 나눠서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연구원들은 그걸 달라 하고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 궁극점의 차이가 뭐냐면 기관에서도 사업을 직원들한테 많이 양도를 해야 되고 직원들도 반대로 얘기하면 한 단위 사업을 혼자 총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고 여기서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제가 이제 42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너무 젊어요. 근데 사업이 성장하면 40대, 50대, 60대에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누가 프로젝트 총괄자냐가 중요하지 않기 점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분만하는 게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직적인 구조로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없는데 일은 많이 해야겠고 일의 결과는 빨리 내야 되겠고 이게 우리가 단면한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이 사회적 경제를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조직인가를 반성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자들을 또 이 고민을 얘기하고 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직원분들도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얘기들이 이런 데서 기인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호흡 맞춰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 4개 기관은 중간지원적이 4개 기관은 어떻게 하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더 뛰어나고 어느 기관이 더 뛰어나고 어느 기관이 덜 뛰어나다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 소통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이런 거죠. 모르는 지소비에서 우리한테 실적이 필요하다면 우리 계획서를 주는 게 맞고요. 우리가 지소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면 받는 게 맞고요. 허브센터의 자료를 보고 싶다면 주는 게 맞고요. 상경센터에서 우리 자료가 필요하다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회람하고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계속 이 실무자끼리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대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치고 좀 쉬었다가 공문서 작성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